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하면 토론의 유형 중요하고요. 미리 아예 그냥 다 언급해 줄게. 오른쪽 라인에 토론의 유형의 별표. 그리고 1페이지, 왼쪽 라인이구나. 왼쪽 라인에 토론의 유형의 별표. 오른쪽 라인 반대 신문식 토론 과정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 시험에 나와. 별표. 그 다음 논제 종류 별표. 2페이지에 정책 논제 필수 쟁점 더럽게 많이 별표해도 되고요. 네, 뭐 요건은 필요 없고. 그 다음 오른쪽 라인 맨 밑에 표가 반대 신문식 토론을 크게 확대해 준 거야. 세로로. 이건 무조건 나오는 시험 문제야, 얘는. 너희가 지금 소단원이 총 4-1 들어가고 2-1 들어가고 2-2 들어가고 4-는 2만 들어가는 거구나. 여기가 문법이지. 아닌데? 토론이 4-인데? 문법이 3단원인가? 3-2 전체. 그 다음 1-3, 1-4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맞죠? 하나, 둘은 문학이고 얘네는 화법 혹은 문법이고 얘는 뭐 문법이지. 피동사동 파트니까. 4-2 여기 토론은 논설문. 그러니까 비문학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갈라지는 거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소단원이 6개. 소단원 6개만 많은 건 아니야. 근데 3-2에서 너희 28문제 나오지? 소단원 하나당 내문학 6-4, 24. 그 다음 나머지 4문제는 문법에서 더. 3-2 문법 파트에서 한 8문항 뽑을 수 있고 나머지는 소단원이 각각 4문항 정도 가져가는데 문학은 좀 더 가져갈 거야 아마. 문학은 좀 더 가져가요. 극갈래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총 2개 정도 들어가거든. 동주 지문은. 그렇게 해서 부분 나눠서 아마 나올 거고 동주에서 시가 연계로 반드시 나와요. 윤동주 시든 남해 시든. 그러니까 윤동주 파트에서 한 6문항, 많으면 7문항. 간을 쪼아 먹어라. 프로메테우스. 그 다음 3-2에서 한 7문제 정도? 그 다음 여기에서는 굉장히 좀 적을 거고 2-1, 2-2 파트는 4-2도 뭐 3문항 정도 가져갈 것 같네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4-1, 4-2죠. 토론의 유형을 보는데 고전식 토론, 반대신문식 토론, 직파식 토론이 있잖아. 우리는 이 중에서 반대신문식 토론이랑 고전식 토론을 먼저 확인을 할 겁니다. 왜냐? 고전식 토론을 바탕으로 하는 게 반대신문식이야. 그래서 고전 토론에 플러스 알파로 조금 뭔가를 보태서 토론을 하잖아. 그럼 그게 여기 나오는 반대신문식 토론이 되거든요. 그 개념부터 한번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고전식 토론 네모 박스 있습니다. 정서 읽어봐. 자, 고전식 토론은 찬성 2명, 반대 2명, 총 4명이서 토론을 합니다. 사회자까지 포함한다면 5명 될 거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뭔가 입론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반론을 하고 계속해서 서로를 반박하는 것이 전통 토론이에요. 입론과 반론이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 뭘 덧붙이면 반대신문식 토론이 되는지 볼게요. 소민이 한번 읽어보자. 어떤 문제에 대해 찬성측과 반대측이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의 논지를 반박하는 형식으로 고전식 토론의 반대 신문을 추가하는 토론과
자, 고전식 토론 그대로에 뭘 넣은 거야? 반대 신문을 넣어서 이 반대 신문이 포함되면 고전식 토론과 조금 다른 여기 나온 대로 교차 조사식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우리는 반대 신문식 토론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 반대 신문식 토론은 이거 외워야 돼. 과정을. 되게 헷갈려, 근데. 자, 봐봐. 뭔가 토론을 하잖아. 특히나, 정책 토론 같은 것을 할 때, 이 토론에서 주장에 대한 증명을 하거나 입증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게요? 찬성 측이 입증을 해야 될까? 아니면 반대 측이 입증을 해야 할까? 누굴 것 같아? 둘 중에. 반대 측? 둘 다. 노노노. 입증의 책임은 한 명한테 있어. 뭐 넌센스 퀴즈인 줄 알아? 둘 다? 와. 찬성해야 돼. 왜 그런지 봐봐. 사형제도를 부활해서 사람을 죽여야 한다가 찬성이지. 그럼 그 제도를 실행해야 하자고 하는 거지. 그럼 그걸 하자고 하는 측이 그게 왜 해야 되는지를 입증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입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찬성에게 있다. 이거 일단 하나 깔고 가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을 먼저 보면 누가 먼저 입론을 해야 되는가? 입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주장을 세우는 거야. 처음으로 주장을 세우는 걸 그럼 누가 먼저 해야 되겠어? 찬성이 먼저 해야 되겠지. 그래서 입론을 먼저 하는데 누가 하냐면 찬성 1이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봐. 찬성 1이 입론하잖아. 그럼 얘네가 반대 신문 같은 거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걸 서로 교차로 해야 되고 각각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찬성 1과 2 그리고 반대 1과 2가 모두 다 입론을 다 한 번씩 해야 돼. 교차로.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어떤 순서로 가는지 봐봐. 찬성 1이 입론을 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 2가 뭘 해야 돼? 여기에 대해? 반대 신문을 해야 돼. 아까 반대 신문 있다고 했지? 자, 얘가 막 반대 신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찬성 1이 대답을 해줘야 되겠지. 자기가 주장한 거에 대한 내용을 반대 신문 내용에서 또 이렇게 말한 거 맞지? 확인해. 그럼 이거 이런 오류 있어서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반대 신문해. 그럼 얘가 거기에 대해서 그건 아니지! 뭐 이러고 대답을 막 해줘. 자, 그런 다음 뭐가 나와야 되냐면 누가 입론을 이제 해야 돼. 끝났으면. 반대가. 근데 반대 1이 먼저 입론을 하는 거야. 주장을 펼쳐. 자, 그러면 이제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건 그럼 찬성 2가 하나? 아니야. 찬성 2는 아직 입론 안 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찬성 2는 아직은 입 닥치고 있을 거고 누가 먼저? 찬성 1이 먼저 무슨 신문 할 거야? 반대 신문 하는 거야. 너 아까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뭐 따져. 그럼 반대 1이 또 대답을 하겠지. 자, 그 다음 얘네가 뭘 해야 될 차례가 됐어? 반대 신문 했잖아. 입론해야 되지. 누가 입론할 차례야? 찬성 2가 입론을 해. 그럼 뭐 할까? 반대 누가? 여기에서 우리가 반대 1이 뭘 해야 돼? 반대 신문 하는 거야. 왜요? 반대 2는 아직 입론을 아직 못했어. 이제 입론하면 이미 열 거야, 얘는. 그 다음에 다 끝났지? 그럼 누가? 반대 2가 입론을 해. 입론? 그러면 누가? 찬성 2가 여기에 대한 무슨 신문 할 거야? 반대 신문을 서로 교차로 한 번씩 다 하는 거야. 자, 그런 후에는 다시 여기로 넘어가죠. 얘의 차례가 되겠지. 여기까지가 모든 것이 다 일단 끝나. 여기까지만 하면 고전 토론이야.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반론이 한 번씩 서로 주고받는 내용이 더 덧붙을 거야, 이제. 자, 어떻게 반론을 하게 되냐 하면
자리 좁으니까 옆으로 뺄게요. 반대 1이요. 먼저 반론을 얘기를 해요. 그럼 누가 찬성 1이 반론을 하고요. 순서대로 간다면. 그 다음 누가 반대 2가 반론을 하고요. 그럼 마지막 마무리는 누가 하겠어? 찬성이 다시 한번 반론을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찬성으로 시작해서 찬성 2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입증의 책임이 얘네한테 있기 때문에 얘네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 시험에서 물어볼 때 뭐 사실논제, 가치논제, 정책논제 있잖아. 이건 그냥 눈으로만 살짝 볼게요. 사실논제는 사실의 진위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참이나 거짓이냐를 다루는 거라서 법정 같은 데서 다루는 게 대부분이야. 근데 가치논제가 제일 쉐시죠. 가치논제는 뭐냐면 가치관의 차이를 따지는 거야.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길 가는데 누가 자빠져 있는데 나는 지금 시험을 보러 가야 돼. 그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시험을 못 본다.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거야. 그래서 가치 판단은 좀 되게 애매모호하죠. 근데 정책 논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토론도 무슨 논제겠어? 정책 논제야. 어떤 정책을 논하는 논제였냐 하면 난민 인정률, 그러니까 난민을 많이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정책에 대한 논제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건 정책 논제고요. 정책 논제의 좋은 점만 한번 볼까요? 정책 논제 오른쪽에 세 번째 점 보이세요? 찾았어? 찾았어요? 유나 이거 읽어봐. 정책 시행 전에 좀 토론을 하면 문제점이나 시행착오가 좀 적어집니다. 그게 좋은 거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필수 쟁점에 내가 별표 많이 하라고 했지. 자,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얘들아, 필수 쟁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될 토론의 핵심이야. 그런데 어디에서 이 필수 쟁점은 반드시 나와야 하냐 하면 주장하는 글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자, 필수 쟁점 세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 첫 번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 가능성이 있는지, 해결 방안이나 실천의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야 되고, 마지막, 그것을 실천했을 때 이익이나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를 따질 거야. 이게 필수 쟁점으로 나와야 할 세 가지야. 근데 잘 봐. 우리가 지금부터 찬성과 무엇을 볼 거야? 반대를 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야, 찬성 측에서는 문제 심각하다고 하겠어? 안 심각하다고 하겠어? 심각하다. 그치? 해결 방안, 실천 가능성,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바꾸면 우리 이익이 존엔 크다 라고 주장할 거야. 그걸 그대로 찾아서 확인하면 돼. 그리고 논지 전개 방법을 정리할 거야. 뭐 대조 아니면 남의 말 인용 이런 거 있는지 보면 되고, 반대 측에선 야 문제 심각하지? 않아. 해결 방안 실천 가능성? 없어. 그걸로 해결 어차피 안 돼. 그 정책 써도 해결 안 돼. 그리고 마지막, 그 정책 써봤자 이익이랑 효과? 별로 없어. 오히려 마이너스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되겠죠. 요 내용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오른쪽 라인에 있는 이 표는 외우세요. 알겠지?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이 흐름이야. 짜증나지만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을 높여야 한다라는 정책 논제를 하나 볼 겁니다. 써놔. 정책 논제. 입증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이 정책 논제 실행하자는 입증의 책임은? 찬성 측이. 그래서 입증을 잘 해야 돼요. 자, 이거 무슨 담화냐? 반대 신문식입니다. 이거 반대 신문식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과정대로 가야 돼. 그럼 선생님 봐봐. 그럼 빈칸을 뚫고
거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뭔지 물어보면 순서를 알아야지 뭘 넣지. 나온 내용은 다 맞는데 그 중에서 뭐가 여기로 끼어 들어가야 될지 모를 수 있잖아. 그래서 과정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는 3쪽은 요약이 먼저 되어 있으니까 우리 본문 먼저 볼까요? 4쪽 본문부터 먼저 파악을 해볼게요. 학교에서 이미 배웠으면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데 너희가 전혀 배운 바 없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문을 읽어야 합니다. 자, 사회자 한번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밑줄. 라는 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밑줄 쳐 반대 신문식 토론 밑줄. 토론자께서는 토론 규칙과 예의를 지켜의 밑줄. 먼저 찬성 측 제1토론자 입론 밑줄. 자, 내가 지금 왜 밑줄 쳤는지 혹시 눈치챌 수 있어, 시윤아? 어. 왜? 사회자 역할 시험 문제로 5개 빼기 딱 좋잖아. 그거 한번 얘기하고 가자. 소영이 너무 빼꼼한데. 자, 첫 번째 사회자의 역할은 토론에 뭘 알려줘요? 논제라고 합니다. 이 주제라는 것을 알고 말을 안 하고 논제라고 해요. 논제를 제시해주죠.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하는 역할 뭐였어? 내가 밑줄 친 대로 보면 반대 신문식 토론으로 할 거야. 토론의 형식을 제시해주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야, 너희 규칙 잘 지키고 예의 잘 지켜. 규칙이나 유의사항을 안내해주는 역할 하고요. 마지막 줄에 있잖아. 누가 먼저 뭐를 해라. 뭘 알려줬어? 토론의 순서 알려줘요. 그 다음 뒤에 나오겠지만 미리 얘기해 줄게. 누가 갑자기 말을 끊고 막 싸움이 난다든지 하면 얘가 뭐도 해줘야 돼? 중재를 하기도 하고요.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토론의 뭐를 끝에 마무리를 하는데 사회자가 이것으로 오늘 토론을 마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토론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마무리는 사회자가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입론으로 들어갑니다. 찬성 1의 입론에서 얘들아 우리는 뭐 찾으면 돼? 요거대로 그대로 한번 요약해 볼 거야. 알겠지? 요 세 가지 있는지 요약합시다. 자, 소율이 읽어. 난민이나 인종, 종교 국적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아 이를 피해 다른 나라로 탈출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방금 난민에 대한 개념 정의 내렸어요. 또 그리고 이들은 다른 나라로 가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심사를 신청하는데 그 결과 공식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의 비율을 난민 인정률이라고 합니다. 난민 인정률에 대해서도 개념 알려줬죠. 첫 번째 문단은 개념이나 중심, 논제와 연관된 것들을 뭐 해줬어요? 정의를 내리고 내용을 알려줬어요. 그 다음 오늘의 세계는 전쟁위기, 전쟁,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으로 난민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억 명을 넘어섰고 이 중에 어린이도 많습니다. 이들은 생존하려고 탈출이 시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처럼 난민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많은 나라가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 2번 문단 문제 심각하대 안 하대? 엄청 심각하대. 난민의 수가 막 많아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난민 인정률이 너무 막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근데 봐라. 심각하다는 건 얘기했는데 어떤 내용 전개 방법을 선택했어요? 예시라기보다는 구체적인 뭘 제시했어요? 수치를 제시했다. 맞지? 그치? 그 다음 계속해서 볼까요? 그 다음 문단 읽어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어떨까요? 땡땡일보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난민 인정률은 룩셈부르크가 59.1%로 가장 높고 우리나라는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2.8%와 비교할 때 매우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심각하다는 걸 다시 한번 제시했는데 이 심각함을 얘기하는 3번 문단의 내용은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는 뭐로 활용되는 거야? 근거가 되는 거야. 자, 이 근거인 3번 문단은 역시 뭘 활용했나요? 공공일보에 따르면 그렇지. 신문 기사를 뭐 했어? 활용해서 혹은 인용해서 구체적인 뭘 제시했어요? 수치를 또한 제시했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신뢰감이 있어 없어? 있어. 왜 이런 구체적인 근거를 자꾸 제시하냐? 왜 사실인 걸 제시하냐면 이래야지 신뢰성도 높아지고 사실성도 높아지는 타당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 근거가 타당하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타당한 근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결 방안이 있는지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은서가 그 다음 문단 읽어보자. 저는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충분하다 밑줄. 자, 이게 바로 해결 방안이 있다야 없다야? 있다야. 자, 우리는 충분하다 안 하다? 충분하다가 주장을 한 거야. 그치?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이제 살펴볼게요. 계속 읽어봐.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유라는 2017년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보통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면 선진국으로 줄어들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2017년 이후 3만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보니까 지금 보니까 첫 번째 근거.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어떻다? 높아졌대. 뭘 들어서 설명했어? 공공일보에 역시 신문 기사를 활용해서 경제 수준이 높아졌다는 첫 번째 근거를 들었고요.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읽어봐. 또 국민 총생산 규모로 봤을 때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 대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두 번째 근거는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인데 몇 위권? 어디에 써 있냐? 아, 총 생산 규모가 10위권 안팎이다. 자, 이걸 뭘 들어서 IMF의 보고서를 활용했죠. 야, 그럼 이런 권위 있는 기관의 보고서 같은 거 얘기하면 신뢰감이 있어 없어? 있겠지. 이게 두 번째 근거고요. 자, 그러면 근거가 타당해 안 타당해? 타당하고 해결 방안으로 실천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주장을 지금 잘 펼쳤어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문단을 보면 이제 뭐 나오면 돼? 이익이랑 효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거 한번 찾아볼 거야. 시윤이 읽어봐.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시대에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여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한 나라인 독일의 경우 2015년과 2016년에 난민과 인종이 110만 명을 수용하면서 경제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결과를 보면 서유럽 국가의 난민들이 유출하여 본격적인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평균 4년이 지나면서부터 경제가 발전하였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고 실업률도 하락했으며 국가의 세금 수입도 증가했습니다. 난민의 유입은 단기적으로 비용이 들지만 이들이 해당 사회에서 노동 활동을 하면 경제 성장에 기여하게 됩니다. 자, 여기 문단에서 첫 번째 줄에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 밑줄, 한 칸 밑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도움 밑줄. 이게 두 가지의 이익과 효과야. 그치? 특히나 야, 인권 보호는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잖아. 근데 경제 성장이 왜 돼요? 그게 어디에 있지?
저출생과 고령화 시대에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여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게 이유고요. 실제로 그 근거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프랑스. 독일의 경우 경제 성장했어 안 했어? 자, 독일의 경우를 첫 번째 근거로 들어서 뭘 들어서 설명했어? 여기서는 독일의 예시로 들어서 근거를 들었고,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얘기했죠. 두 번째 연구 결과. 자, 권위 있는 그 연구 조사 결과를 통해서 역시 무슨 성을 얻었다? 신뢰성을 얻어서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이익과 효과 있다고 주장 역시 했죠. 그럼 필수 쟁점 3가지 다 나왔어 안 나왔어? 잘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뭐래?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라고 정리를 했어요. 한 장 넘어가 봐. 6족보입니다. 핵심 정리는 나중에 볼게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측 제2토론자께서 그 다음 순서가 뭐야? 반대신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신문의 내용은 뭐여야 될 것 같니? 유나, 뭐여야 될 것 같아? 다현이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겠냐고. 반대신문이니까. 대부분 앞에서 말한 내용이 내가 들은 게 맞는지 뭐 하는 걸 먼저 해? 확인해요. 점검합니다. 그런 후에 거기에서 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나 논리적 약점을 파고들어서 질문을 해요. 그럼으로써 상대가 비논리적이고 옳지 않은 말을 한다는 걸 뭐 하고 싶은 거야? 반론해서 점검하고 싶은 거야. 자, 실제로 그런지 볼게요. 반대 이 신문 다연아 읽어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밑줄. 동의했어 안 했어? 동의 먼저 했어. 그 다음. 하지만 난민 인정을 받는 난민 신청자가 많아져서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국가 재정에 부담된다. 된다. 밑줄. 야, 그럼 칠판 봐봐. 너 이익이나 효과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오히려 없지 않니? 라는 질문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래 계속.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난민을 많이 수용한 유럽 국가들의 난민 예산은 0.1에서 0.6%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는 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면 예산을 더 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국가는 근거를 하여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나라보다 부유한 서유럽 국가의 상황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보다 부유한 서유럽 국가의 상황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봐도 되냐?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 야,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노동을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오히려 우리 국민 일자리 없는 거 아니야? 자, 그러자 찬성이가 뭐라고 대답해? 다현아 읽어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난민이 기존 노동력을 대체하기보다 보완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대체보단 오히려 뭘 하더라? 보완하더라가 밑줄.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으니 우리의 노동 환경에서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측 1 토론으로, 입론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근데 찬성이 다 대답 잘했어, 못했어? 잘했잖아. 근데 이따가 보면 반대이가 아니라 찬성인가? 하여튼 되게 개똥멍청이 같이 얘기가 전개돼서 반대 신문에서 막 깨지는 장면이 있거든? 그런 장면도 시험에 나오기 되게 좋겠죠. 일단 반대측 1 입론으로 가봅시다. 칠판 보세요. 똑같이 정리할 거예요. 똑같이. 문제 심각하지? 않다. 왜 신났어? 그 다음 해결 방안? 그거 안 해도 된다. 이익 하나도 없다를 요약하는데 내용 전개 방법 잘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는 잘 요약하고 순서만 잘 판단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반대 1 입론을 한번 봅시다. 우리 소영이 읽자.
갔니? 왜 안 읽어? 반대 1. 입론. 응? 우리 6페이지 하고 있잖아. 너 자다 일어났어? 왜 혼자 장수가 넘어간 거죠? 읽어. 한성실에서는 우리나라의 남녀 인정률이 낮은 것이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난민이 발생하는 지역과 거리가 멀어 난민이 많이 찾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 인정률이 자, 밑줄 쳐. 난민 인정률은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문제야, 아니야. 아니야, 안 심각해. 왜냐하면 난민 지역이랑 어떻대요? 멀다야. 야, 난민 지역 사람들도 지네가 의사소통이 되는 주변 나라로 가고 싶지. 지구 반대편인 우리나라까지 겨우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심지어 걔네는 우리나라가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 여기 막 신청자가 없는데 갑자기 심각해. 난민이 많잖아. 뭐 이러면 오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난민 인정률은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연구에 따르면 난민은 주로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중남미에 생기는데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출신의 난민은 대부분 유럽으로 향하고 중남미 출신의 난민은 미국과 캐나다로 간다고합니다. 난민이 많이 찾는 지방국에서는 난민 인정률의 문제가 시급한 사안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시급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 땡땡일보에서 보니까 대부분 난민들은 어디로 가고 싶어 해? 얘네도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서유럽이나 그러니까 돈 많은 나라를 가려고 하지. 알지도 못하는 이름도 없는데 이 쬐끄만 나라까지 이렇게 힘들게 찾아오진 않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시급하지 않다라고 심각성 없다라고 주장했고 타당한 근거 뭘 들어서요? 땡땡일보의 신문 기사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줬어요. 자, 그 다음 문단으로 가서 그리고부터 소민이 읽어보자. 그리고 난민 인정률이 높은 나이에 그들은 우리 사회의 정책화에 도움하거나 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난민 수용에 관한 국민들의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얘들아 해결 방안으로 실천 가능성이 있다야 없다야? 없다야. 방금 얘기한 게 난민 인정률을 높여도 사회에 정착해서 생활하거나 보호받는 것은 실제로 어떻다야? 어렵다. 한마디로 그건 문제 해결 방안도 안 되고 실천 가능성이 어렵다라는 주장입니다. 이해되셨죠? 왜 그런지 근거 계속 찾아볼게요. 읽어봐, 소민아. 이번 난민 비누와 땡땡 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1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녀 10명 중 33%는 난민 수용을 찬성했고 53%는 반대했습니다. 2018년에 4명 난민 500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찬성이 24%, 반대가 56%였던 것과 비교하면 달라졌지만 여전히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 근거 UN이랑 리서치에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난민에 대한 뭐가 굉장히 높아. 반대가 되게 높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조금 덜해지긴 했지만 그래봤자 크게 수치상 차이가 없죠. 자,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뭘 제시해줬어요 또? 수치를 제시해줬고요. 자, 그 다음 난민 인정률을 높여서 난민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사회에서는 밑줄 쳐. 이익보다는 뭐가 많이 생긴다?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익이 있다야 없다야 그럼? 없다. 그리고 오히려 뭐가 많다? 문제가 많다라는 주장을 이제부터 읽을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 서연이 한번 읽어보자. 세 번째 문단. 난민 인정률을 높아서 난민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사회에 이익보다는 여러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난민을 수용하면 경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경제 불황을 겪고 있는 국가는 이주한 난민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일이 늘어나자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기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범죄가 늘어날 것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야, 잠시만 봐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얘가. 이익이 없다. 문제가 많다. 근거가 이유가 이제 범죄가 많을 거라는 우려가 높다라고 해놓고 근거가 두 가지가 들었는데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생각 때문에 외국인 대상 범죄가 많아졌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근거가 자료가 있어 없어? 이게 근거를 들려면 타당하려면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근데 객관적 자료가 없지. 그 다음 두 번째 근거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너무 불안해. 씨발 이게 뭔 개소리야. 야 이것도 구체적인 어떤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뭘 제시를 못한 거야. 여기에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구체적인 수치든 아니면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불안감 아니면 그냥 범죄가 많다더라고. 그랬었대.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반대 신문에서 이제 쪽박을 차는 거야. 이러면 완전 깨지겠지. 자, 한번 봅시다. 네, 이제 찬성 측 제1토론자께서 반대 신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것에 반대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결과를 보면 2018년에서 2021년으로 오면서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지 않아요? 24에서 33%로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야, 이 수치조차도 어땠던 거야?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여지도 있었던 거야. 그치? 그러자 반대 1이 뭐래요?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은 맞습니다만 아직 무조건적 수용보다 밑줄 쳐봐 엄격한 심사와 제한적 수용 밑줄.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높이는 건 좀 어렵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자, 찬성 1이 하는 말을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찾았죠? 찬성 1. 승현이 읽어봐. 여론조사 결과 난민을 수용하면 범죄가 늘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높은 것을 근거로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난민의 범죄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파악한 것이지 실제 범죄 사실을 파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국민들의 정서를 파악했지 실제 범죄 사실을 파악하진 않았지. 그러니까 근거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심지어 난민들은 나쁜 짓 하면 어떻게 되겠니? 쫓겨나거든? 그리고 난민 수용을 그럼 앞으로 아예 안 해줄 거잖아, 그 나라에서. 그래서 오히려 더 조심해요. 쫓겨나면 돼지니까. 갈 나라도 없는데. 그래서 더 조심한다. 그러자 승현이 계속 이어서 반대 1.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범죄율이 아니라는 지적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근거의 타당성이 부족한 걸 뭐 한 거예요? 인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하지만 국민이 불안감을 느낀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정서적인 것에 호소를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이런 걸 무슨 오류라고 하냐 하면 동정에 호소하는 오류 혹은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찬성 2의 입론까지 보면 수업이 거의 끝날 것 같네요. 어쩐지 답 맞추면서 혼자 얘네 반은 답을 다 맞출 수 있잖아. 아주 진도가 빨라 이랬는데 아니었네. 자, 8쪽 찬성 2의 입론 봅시다. 이내 읽어봐. 하나의 국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각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여기 문단 시험 나오기 좋겠다. 너희 연역 논증이랑 귀납 논증 앞에 문단에서 배웠잖아, 그치?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법인지 혹시 판단이 가능한가요? 방금 읽은 이 구간. 국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야.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지.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나라마다 해야 할 의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해야 되지. 그러면 큰 대전제, 일반적인 사실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결론으로 도출하죠. 이게 뭐였었지? 연역이야, 귀납이야. 연역이지. 귀납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게 귀납이잖아. 있지? 연역 논증입니다, 여기. 아시겠죠? 연역 논증이에요. 자, 그 다음 문단. 반대 측에서는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타당한가요? 전혀 타당하지 않고 근거도 없는 개소리를 좀 시전을 했죠. 자, 그럼 2021년 8월 언론에서 크게 보도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성공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현재 잘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의 단체와 봉사자들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2018년 제주도에 왔던 예멘 난민 신청자 중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도 현재 그 지역에서 정착하여 잘 살고 있습니다. 취업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랑도 어울리고 정말 행복하게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다 그게요. 자, 얘들아, 지금 이 사람이 한 오류가 혹시 뭔 줄 알아요? 특정한 몇 명의 난민들을,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난민들을 가지고 모든 난민도 다 행복하게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고 있지. 이런 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해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이런 게. 자, 그러니까 이제 얘도 깨지겠냐 안 깨지겠냐? 깨질 것 같지. 한번 그런지 봅시다. 사회자. 자, 반대측 제1토론자께서 반대신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1위 반대신문 먼저예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점에선 동의합니다. 자, 먼저 뭘로 시작했어? 동의를 먼저 했어. 하지만 반드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해야 합니까? 난민기구에게 물질 처바, 물질적 지원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의무를 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찬성이는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늘어나고 있는데 간접적 지원으로는 난민의 생명이나 인권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고 효과적이지 않다. 뭐 얘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죠. 반대 1의 얘기 봐.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생활한다는 걸 근거로 난민이 그냥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 적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들은 우리나라랑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람들이라서 가능했던 거 아니냐? 밑줄 쳐봐. 난민 전체로 일반화하는 거 좀 문제 아니야? 너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아니야? 라는 질문을 던지죠. 자, 그러자 찬성이가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지은이 읽어봐. 물론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의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입국 과정에서부터 정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수의 난민을 인정한 사례이고 이들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한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찬성이가 일반적이진 않다라고 뭐 했어? 논제가 약간 근거가 부족했음을 인정을 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반대 2에서 여기서 이제 개싸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지은이 반대 2 입론 한번 읽어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난민 인정률을 높일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야, 반대 2는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난민 못 받아라고 얘기하는 거야. 계속 읽어봐. 2013년에 난민법을 시행하여 합리적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고 있지만 난민 심사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합니다. 인력 부족 밑줄. 2021년에는 공무원 1명이 평균 129번이나 되는 심사를 담당했으며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평균 20.8개월이었다고 합니다. 통역할 사람도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제대로 난민 심사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막 갑자기 우리 정당들끼리 싸우는 장면 생각나지 않냐? 야! 이러면서 야, 지금 여기에서 이 반론이의 입론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로 제대로 된 근거 제시했지.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 근데 찬성이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했냐? 난민 심사를 받는 경우가 너무 제대로 된 거 아니지 않냐? 제대로 못 받는 거 아니냐? 아직 제 발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자 사회자의 역할을 이때 봐야 돼. 반대신문은 반대측의 입론이 끝난 뒤에 진행해 주십시오. 반대측 입론, 토론자의 입론을 계속 듣겠습니다라고 찬성이를 뭐 하는 거야? 중재해서 제재했죠. 그쵸? 자, 그 다음 반대 2를 계속해서 읽어보자. 지은이 읽어. 난민의 정착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난민들이 도착한 초기부터 취업 활동을 하여 난민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지역민과 소통하도록 독일어를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자, 독일에 뭘 들었어? 예를 들었어. 난민 정착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야, 안 돼 있는 나라야? 잘 돼 있는 나라를 예로 든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잘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서 바로바로 정착시키기 어렵다는 주장인 겁니다. 계속 읽어봐.
국가의 책무와 난민의 의무를 법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찬성 측이 말씀하신 경제 성장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밑줄.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 나왔어요. 자, 마지막 요거 한쪽 하면 끝나니까 일단 읽어서 정리는 하고 마칩시다. 나머지 최종 점검이나 다시 요약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하더라도. 자, 그 다음 사회자는 순서를 알려주죠. 찬성 측 제2 토론자의 반대 신문이요. 자, 소율이는 찬성 2 읽고, 지은이 반대 2 읽고, 그 다음 반론 부분과 마지막 사회자 부분 이내가 읽고. 자, 읽어줘. 반대측 제2 토론자께서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난민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인력은 부족하다면 난민 심사가 제대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에 따라 제대로 심사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밝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난민을 수용할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마치 문 밖에서 생명의 위협에 쫓겨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까 기다리세요. 청소도 하고 드릴 음식도 마련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섣불리 문을 열어주었다가 우리 가족의 안정이 깨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게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이제 이 다음에 머리채를 잡고 서로 쌍욕을 하고 개심하냐 이렇게 나오야 하지만 일단 생략됐어요, 뒷부분이. 근데 여기서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지금 찬성이랑 반대이가 비유적 표현을 했잖아. 원관념을 알아놔야 돼. 자, 찬성이의 밑줄 부분. 생명의 위협을 쫓겨 문을 두드리는 사람의 동글. 누구를 의미할까? 난민들. 준비 덜 됐으니까 기다리세요 하는 사람은 누구를 의미해요? 정부. 자, 그 다음 우리 가족의 안정의 동글. 이게 뭘 의미해요? 우리 국민의 안정이 깨진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 가족이라는 것은 뭐 우리 나라 정도로 쉽게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걸 질문 형식으로 던졌습니다. 마지막 사회자가 아까도 얘기했지. 사회자가 반드시 토론을 뭐 해야 돼? 끝내야 돼. 그 장면을 한번 볼게요.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논제로 열띤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신 찬성, 반대측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주신 청중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고 마쳤어요. 자, 요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를 대부분 다 판서를 했는데 뒷부분은 안 중요해서 판서를 안 한 건 아니고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그쵸? 그래서 다음 시간에 왼쪽 라인의 핵심 정리 중심으로 다시 풀 거야. 아빠는 11번까지 문제를 풀어서 답까지 맞추고 끝냈는데 지금 우린 그걸 못했고 아직 요약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제는 뒤까지 문제 풀어올 거거든? 숙제를 올리면 얘가 2차 교재야. 2차 교재 난민 파트랑 뒤에 있는 문법 파트가 과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얘 다 풀어오기야. 명일여고 1차 교재도 다 풀어오기야.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답 맞추면서 3차 과제를 같이 받겠습니다. 아시겠죠?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고씨. 고생했어요.